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눈은 감겼다 떴다를 반복하고 몸은 쉬고 싶은데 머리는 계속 깨어있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수면제까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그 직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들기 직전 무의식적으로 목이나 귀 뒤를 만지작거린 적 있으신가요? 이 부위는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 긴장과 각성을 조절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호흡이 얕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뇌는 아직 위험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깊은 잠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때 특정 부위를 아주 짧게 자극하면 뇌는 지금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와 시간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뒤척이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뇌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뇌는 여전히 낮의 긴장 상태를 정리하지 못한 채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간극이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 잠을 설쳐도 다음날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중년 이후에는 하루의 각성 잔여물이 다음날 밤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억지로 눈을 감고 시간을 버티는데 이 행동 자체가 뇌에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 국내 수면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년층 불면의 상당 부분은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잠들기 직전 자율신경 전환이 늦어지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문제는 잠의 양이 아니라 잠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첫째는 하루 동안 누적된 목과 어깨 주변의 미세 긴장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생활 패턴은 고개를 앞으로 빼는 자세를 만들고 이 자세는 목 주변 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둘째는 밤 시간대의 호흡 패턴 변화입니다. 피곤할수록 사람은 숨을 깊게 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짧고 빠른 호흡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안전 신호의 부족입니다. 뇌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과 신체 감각을 종합해 지금이 정말 쉬어도 되는 상황인지 판단하는데 이때 특정 신체 부위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계 모드를 유지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도 어떤 날은 금방 잠들고 어떤 날은 한두 시간씩 뒤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는 그날의 스트레스 강도뿐 아니라 잠들기 직전 몸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퇴근 후 바로 씻고 침대에 누웠고 다른 사람은 소파에서 고개를 숙인 채 TV를 보다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목과 귀 뒤 주변의 긴장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잠을 잘 자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기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야간에 목이 뻐근하거나 귀 뒤가 답답한 느낌이 자주 동반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체감 경험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위가 중년 이후에 더 중요해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신경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낮 동안 쌓인 미세 자극이 밤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풀리던 긴장이 이제는 의식적인 전환 신호가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누르거나 자극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각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압의 강도, 시간, 호흡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를 자극해도 누구는 효과를 느끼고 누구는 못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자극이 수면제처럼 작용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실제로 몸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전 이곳을 누르면 바로 잠든다는 말이 마치 마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이 훨씬 복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는 단순한 혈자리나 근육이 아니라 뇌와 몸의 상태를 중개하는 통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발표된 국내외 수면 관련 자료를 보면 잠들기 직전 각성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몸은 쉬려고 하는데 뇌는 아직 낮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목과 귀 뒤 주변은 경고 신호를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영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낮 동안 긴장된 자세, 스마트폰을 볼 때의 고개 각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굳어지는 목 근육이 이 부위에 누적됩니다. 밤이 되면 뇌는 이 잔여 신호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수면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여전히 딱딱하거나 예민하면 뇌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년 이후 불면을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낮 동안의 긴장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든다고 보고됩니다. 이는 스트레스의 크기와는 별개로 신체 특정 부위의 긴장 지속 시간이 길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젊은 사람은 금방 풀리지만 중년 이후에는 풀리는 속도가 느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 문제 없던 생활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잠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위를 무조건 세게 누르거나 오래 자극하면 오히려 각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강한 압을 위험 자극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러면 뇌는 다시 경계 모드로 돌아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따라 하다가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더 안 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짧고 부드러운 접촉과 함께 호흡을 천천히 조절했을 때만 효과를 느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수면 클리닉 자료를 보면 특정 부위를 자극했을 때 효과를 느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극 시간을 짧게 유지했고 동시에 숨을 길게 내쉬는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효과가 없었던 사람들은 압을 강하게 주거나 자극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신경 민감도와 그날의 피로 누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결국 이 방법은 무조건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그날의 긴장 상태, 호흡 패턴, 자극 강도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눌렀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몸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같은 날이라도 왜 어떤 시간에는 도움이 되고 어떤 시간에는 전혀 반응이 없을까요? 이 자극이 호흡과 결합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몸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이 방식이 습관처럼 반복되었을 때 장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같은 부위를 자극했는데도 어떤 날은 효과를 느끼고 어떤 날은 전혀 반응이 없는 이유는 몸이 받아들이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자극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순간의 호흡, 자세, 시간대, 하루 동안의 누적 피로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계산 과정이 더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젊을 때는 작은 신호에도 쉽게 전환되던 자율신경이 나이가 들수록 확실한 안전 신호가 겹쳐야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이라도 누워서 숨이 가쁜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느려진 상태에서는 반응이 나타나는 차이가 생깁니다.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한쪽은 침대에 누운 채 스마트폰을 보다가 바로 불을 끄고 자극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이때 뇌는 아직 화면 자극과 정보 처리 상태에 머물러 있어 몸의 신호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다른 한쪽은 불을 끄기 전 조명을 낮추고 등을 침대에 맡긴 채 숨을 몇 차례 길게 내쉰 뒤 자극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자극의 위치는 같아도 뇌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전자는 추가 자극으로, 후자는 안전 신호의 일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 자료를 보면 잠들기 전 신체 자극이 효과를 보이려면 자율신경 전환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시각 자극을 줄이고 그 다음 호흡을 안정시키며 마지막에 촉각 신호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자극은 오히려 각성 유지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이 순서가 더 중요한 이유는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잘못된 신호를 되돌리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생활 사례를 보면 비슷한 나이대라도 생활 패턴에 따라 반응은 크게 갈립니다. 낮 동안 몸을 자주 움직이고 목과 어깨를 중간중간 풀어주는 사람은 밤에 짧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반면 하루 종일 앉아있고 고개를 숙인 자세가 많은 사람은 같은 자극에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긴장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시청자 반응을 정리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댓글이나 사연을 보면 효과를 느꼈다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극을 시도하기 전 이미 졸림 신호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눈이 무겁거나 하품이 나오는 상태에서 시도했을 때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전혀 졸리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잠들려고 할 때는 오히려 실패 경험이 많았습니다. 이는 이 방법이 졸음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기보다는 이미 시작된 전환을 밀어주는 역할에 가깝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사용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대를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반드시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수록 뇌는 그 압박 자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반응이 없으면 그날은 그냥 넘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몸은 이를 학습하게 될까요? 아니면 점점 둔감해질까요? 그리고 이 자극을 매일 사용했을 때와 가끔 사용할 때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단계에서는 불안보다 안정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앞선 비교와 경고를 거치면서 이 방법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복 사용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몸은 생각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정 조건에서 긴장이 풀리고 잠으로 이어진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그 과정을 하나의 익숙한 패턴으로 저장합니다. 다만 이 학습은 자극 자체보다도 그 전후 맥락을 함께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부위를 누르는 행동만 반복한다고 해서 효과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명, 호흡, 자세, 마음 상태가 함께 맞아떨어졌을 때만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습니다. 중년 이후에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몸의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고정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패턴이 자리 잡으면 비교적 오래 유지되지만 반대로 불안한 경험이 함께 저장되면 그 역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이 자극을 시도하다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을 완전히 놓친 경험이 강하게 남으면 이후에는 같은 행동만 해도 뇌가 먼저 경계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사용보다는 반응이 좋았던 날의 조건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접근이 더 안전합니다. 최근 수면 관련 자료에서도 특정 신체 자극을 수면 루틴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변형 가능성을 남겨두라고 조언합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몸 상태에 따라 강도를 낮추거나 아예 생략하는 날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효과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사회적 관찰 관점에서 보면 불면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방법을 쌓아 올립니다. 차, 스트레칭, 음악, 약, 특정 자극까지 모두 시도하다 보면 잠자기 전 행동이 늘어나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루틴이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자극이 많아질수록 뇌는 판단해야 할 요소가 늘어나고 그 자체가 각성 요인이 됩니다. 이 부위 자극 역시 선택지 중 하나로 남겨두고 매번 필수 코스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방법이 도움이 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을 구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면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이미 충분히 긴장이 풀린 날, 자연스러운 졸림이 시작된 상태, 조용한 환경이라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작은 자극이 전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강할 때는 이 방법을 쉬어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직전에 몸에서 어떤 신호를 가장 먼저 느끼시나요? 목이나 귀 뒤의 뻐근함인지, 호흡의 변화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신호인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관찰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찾으면서 외부의 도구나 즉각적인 효과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자기 몸의 변화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입니다. 자기 전 이곳을 짧게 누르는 행동도 결국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듣기 위한 하나의 계기일 뿐입니다. 이 신호를 읽지 못하면 같은 행동이 반복될수록 효과는 줄어들거나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수면에서 중요한 관점은 통제보다 관찰입니다. 잠을 자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일수록 뇌는 그 상황을 과제로 인식합니다. 과제는 각성을 부르고 각성은 잠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오늘은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낮 동안 어떤 긴장이 쌓였는지, 지금 이 순간 호흡은 어떤지 차분히 살펴보면 굳이 자극을 쓰지 않아도 잠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날이 많습니다.
이 자극은 그 흐름을 조금 밀어주는 역할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최근 수면 관련 보도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은 자기 관찰 능력입니다. 수면 일지를 쓰거나 잠들기 전 몸 상태를 간단히 기록한 사람일수록 불면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특별한 방법을 더해서가 아니라 실패와 성공을 구분하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이 안 온 이유를 알 수 있으면 다음 날 같은 불안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뉴스 인용 관점에서 보면 최근 수년간 수면 클리닉 현장에서는 수면제 사용 이전 단계에서 생활 관찰과 신체 신호 인식 훈련을 먼저 권장하는 흐름이 늘고 있습니다. 약을 쓰기 전에 잠들기 전 몸의 긴장 위치와 호흡 변화를 인지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부위의 자극이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인공은 약도 자극도 아닌 자기 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행동이 잠을 통제하려는 시도인지 아니면 몸을 이해하려는 관찰의 일부인지입니다. 전자라면 부담이 커지고 후자라면 실패해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차이는 의외로 이 태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면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 비슷한 주제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이어서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수면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을 살펴보시면 수면과 긴장 완화에 대해 많이 찾아보는 식품과 생활관리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약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한 번쯤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이 자극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냥 숨을 고르며 몸의 신호를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을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